구독, 좋아요. 강대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예. 자, 특사 문제부터 이야기를 하죠. 이 특사가 갑자기 특사 정치가 되는 상황인데 미국을 비롯한 14개국에 이번 주부터 특사단을 지금 이번 주 말 또는 다음 주에 대부분은 보낸다고 하는데, 일단 특사단이 주요 국가들 다 지금 특사단을 임명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걸 네. 내정하는 절차에서 이제 임명하는 절차로 넘어가고 있는데, 특사단 지금 구성 파견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특사권 남용이라고. 남용. 예, 남용입니다. 남용. 왜 이렇게 14개국에 보내는지를 모르겠고요. 네. 여러분들 특사를 하시면 헤이그 특사를 잘 아실 텐데 이게 뭐 친서 전달이나 어떠한 명확한 목적성을 갖고 가는 게 특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는 인수위 시절에 뭐 한두 개 나라를 보내던가 혹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주요 4강국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14개국에다가 아주 민주당에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다 박아가지고 보훈 특사, 특사권을 남용해서 보훈 특사로 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관성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또 특사에 대한 예산이 사실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예산을 했을 거라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 예산도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히 봐야 되는 것이고, 예. 뭐 우리가 주요국은 나중에 이따가 얘기하더라도 저는 요즘에 대한민국하고 관계가 중요한 게 이제 프랑스랑 폴란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프랑스, 네. 폴란드. 폴란드는 이제 무기 관련돼서 적어도 특사를 보내려면 좀 무기에 그 관련된 사람을 보내던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은 폴란드와 박지원이를 단장으로 보낸다고 지금 알려졌어요? 예, 박지원 그 의원님 그 굉장히 고령이신데 폴란드 국가에서 오히려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프랑스인데 지금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관계가 굉장히 기묘합니다. 네. 뭐냐 하면 저희가 그 체코 원전 사건 때도 프랑스 전력공사가 체코 정부에다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한국에 주지 마라라고 소송 걸어서 문제가 됐는데, 그게 이미 우리나라 원전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원자력을 망가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그거를 복원시키면서 원전에 대해서 프랑스가 전 세계 원전에서 넘버 1, 2를 달리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이 수주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체코마저 밀리면 끝장이다라고 해서 프랑스가 파이팅 해가지고 소송까지 건 거고, 또 뷰티 산업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레알이나 뭐 샤넬이나 이게 다 프랑스 업체인데, 네. 프랑스 뷰티 산업을 지금 한국이 미국 시장에선 뒤집었어요. 미국 시장은 한국 제품이 1등이고 일본 시장도 한국 제품이 1등입니다. 여전히 전 세계 전체로 보면 프랑스 제품이 1등인데 지금 한국 뷰티 산업이, 프랑스가 뷰티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한국 뷰티 산업이 지금 치고 올라와서 요런 관계도 프랑스가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 요즘에 외국의 유럽에 있는 뷰티 그 브랜드는 아예 한국말로 그 브랜드명을 만들어요. 예쁘다, 뭐 혹은 뭐 뿌띠 서울 뭐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프랑스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 강금실, 한병도, 천준호 저 특사분들, 내정자분들 제가 이력을 아무리 검색해도 프랑스와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가서 누굴 만나고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걸 이름만 발표할 게 아니라, 저렇게 보험만 할 게 아니라 가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하고 오겠다라는 게 선제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특사단 면면이지를 지금 띄워놨는데요. 잠시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여기 보시죠. 미국은 이현주, 김종인, 김의영. 단장이 이현주예요. 네. 예.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에 지금 내정을 했다가 철회를 했다는 소식도 좀 들리더라고요. 네. 뭐 여권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측이나 범좌파 진영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철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전체 명단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뭐 한두 곳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뭐 일본은 좀 그렇다고 치더라도 중국 박병석 보내는 것도 이상하고, 영국 추미애, 프랑스 강금실, EU 윤여준, 폴란드 박지원, 이 캐나다 김병주 하나같이 뭔가 접점이 있는 게 거의 없어요. 특히나 미국 경우에 가장 이상한데, 아무래도 미국의 가장 특사 1순위로 한다면
뽑아서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을 특사로 구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이현주와 김종인이 내정 과정에서 지금 떨어졌다면 이현주하고 김우영을 배치를 한 것인데 이현주가 단장이에요. 일부에서는 지금 전작권 전환 문제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반미 어떤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냐. 김우영이 미국 가서 관련된 단체들과 협의하고 어떤 반미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김종인에 대해서 미국 특사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는 예. 미국 특사가 가장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보훈 인사들로 돼 있는데 김종인이 이재명 정권 탄생하는데 어떤 도움을 줬냐라고 좌파들이 이제 반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임명이 될지는 봐야 되는 것이고, 그나마 이현주, 김우영은 미국에서 한 1년 정도? 한 6개월 정도 있었던 시기가 있었더라고요. 그 얘기예요? 네, 그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 정도 인력풀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만 있어서 저렇게 찾다가, 왜냐면 네. 또 민주당의 주요 분들은 미국 대사관이나 문화원 점검하고 뭐 거기 관련돼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그거와 관련 없는 사람을 솎아낸 것이고, 김우영 같은 저 의원은 그 과거 국회에서 법관 주제 막 얘기하면서 굉장히 이재명 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비호를 했는데 그 다음에 싹 사라졌다가 문제가 돼서 지금 다시 보훈 인사로 나타나는 부분인 것이고, 또 미국 특사에는 여성을 넣었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요? 네, 미국 사회가 여성과 남성의 이 그 공무직 그 균형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는 여성을 넣어야 되겠다는 압박도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중요한 게 순서예요. 특사를 보내는 순서. 제가 아까 대한민국 모든 정부에서는 4강을 보내던가 혹은 미국, 중국 보내던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 정도 보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EU 보내던가 이 정도였지. 그런데 지금 14개국을 보내는데 순서도 뒤죽박죽입니다. 순서를 미국, 중국을 먼저 보내서 중요한 거 갖고 온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EU랑 얘기하던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인도 먼저 보내고 폴란드 먼저 보내고 지금 뭐 비행기표 먼저 끊어지는 대로 보내주는 그런 아무런 고민이 없다 보여지고요. 지금 저 명단은 얼굴 마담으로 가는 것이고 실제로 일은 외교부가 하겠죠. 근데 외교부가 지금 14개국을 한꺼번에 파견을 하면 얼마나 바쁘고 정신없겠습니까? 외교부 공무원들도 아니 특사라는 것이 당연히 목적을 갖고 가는 게 특사라는 걸로 알고 있을 텐데 그럼 왜 가는 거야? 그 일정 짜야 되고 가서 교민 만나고 너 교민들하고 만세 부르고 밥 먹고 한잔하고 이렇게 가려는 게 특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그렇겠죠. 누구를 만나고 그 무슨 전달하고 가야 되는 것인데 해당 국가의 외교부 어떤 장관 이상급은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 14개국을 가는 이유가 그동안 외교력이 6개월 동안 장기간 공백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공백 왜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그 탄핵으로 인해서 직무가 정지됐다고 하더라도 당시 우리 그 한덕수 총리 누가 봐도 대한민국 외교 업무에는 1인자인데 국제 통상 업무의 1인자인데 한덕수 총리가 엄연히 잘하고 있을 그것을 그때 그 관세 협상도 민주당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해가지고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에요.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뭐 관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본인들이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못하게 그 당시에는 거대 야당으로서 자초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야 6개월 공백이 있으니 특사를 14개를 나가야 돼. 자 그런데 나한테 충성했던 사람들 순서대로 보내줄 테니까 줄을 한번 서봐라 라고 해가지고 줄을 쓴 게 지금 저 모양새인 거고, 저기에 저는 그나마 또 이해하는 게 아니 국회 상임위원장은 안 가야 되지 않나요? 그 국회 상임위원장은 상임위가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고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할 일이 산더미 같을 텐데 정상적인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안 가야 되는데 나머지 뭐 초선 의원들이 써보가는 거야 제가 그렇다 치더라도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은 안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민희가 영국을 왜 가는 걸까요? 또 가는 게 대한민국에 도움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자리를 비워주는 게 도움이 돼요? 도움될 수도 있는데 영국을 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BTS 때문에 가는 건지 뭔지 뭐 전혀 우리 모르겠습니다. 조니님은 민주당 효도 관광인 것 같아요. 예, 워딩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시점도 좀 여러 가지로 의문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비교해서 한번 얘기를 여쭤볼게요. 김민석 후보자 국회 인준 표결이 있었던 날에 이재명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 딱 그날에 맞춰서 했어요. 국회 네. 인준 표결. 그간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터져 나왔는데 인준 표결 그 당일에 이재명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번 주부터 인사청문회가 있어요. 네. 딱 이 시점에 맞춰서 이번 주와 다음 주, 특히 다음 주에 대거 지금 특사를 보낸다고 하는데 네. 다음 주엔 또 국회 인준 표결이 또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번 주 네. 청문회하고 다음 주에 네. 이렇게 지금 그 일정을 겹쳐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오늘부터 이제 강선우 인사청문회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사실 강선우의 보좌진 갑질 문제가 그 장관들 그 열몇 명 지명을 했을 때 처음부터 나오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뭐 정동영 태양광 문제 나오고 뭐 이진수 그 표절 문제도 최근에 나왔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천천히 가려고 인사청문회를 천천히 통과시키고 가려고 하다가 강선우가 갑자기 터진 거예요. 강선우가 터졌으니까 이게 월요일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특사를 보내려면 거기랑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야, 왜 올 건데 뭐 할 건데 조율이 필요 없는 나라를 만든 거예요, 지금. 조율이 필요 없는 좀 상대적으로 4강보다는 가벼운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일단 선물 들고 갈 테니까 손님으로 갈 테니까 좀 받아달라. 왜 오는데? 일단은 갈게 라고 해서 간 게 아닌가.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청문회의 그 논점을 언론의 카메라를 가리고 흐리기 위해서 급하게 나라들을 여러 개 막 파견한 게 아닌가. 정말 정치를 가볍고 쉽게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용인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또 이재명 정부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국민적인 의혹을 갖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갑자기 저 특사들 그 나라들 중에 이제까지 안 갔는데 간 나라에 대해서 뭐 혹은 다른 또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든 중독이든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야 특사 보내자라는 걸로 쉽게 정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외교도 국내 정치하듯이 하려고 하는 듯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효도 관광 비슷하게 농공 행상을 또 특사와 그 특사단의 현역 의원들이 함께 따라가는 그 장면들을 그걸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자 주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소비 쿠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자 지자체가 지금 특히 서울 지자체 자치구 뭐 무슨구에서 이 소비 쿠폰 예산 때문에 지금 난리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인가요 이게? 지금 그 소비 쿠폰이라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지급해주고 돈을 뿌리겠다라는 것인데 예. 이게 정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75%만 정부 돈으로 하고 25%는 각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라는 겁니다. 그걸 계산해 봤더니 서울시와 자치구들 25개 자치구들이 합쳐서 3,70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요. 인구가 많은 송파구가 160억이고 강남구가 그 다음에 144억인데 사실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높아가지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구들 있잖아요. 네. 나머지 구들은 지금 뭐 70억, 100억, 80억 요 부분에 대해서 절대 쓸 수 있는 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작년에 각 구의회나 그 서울시에서 예산이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갑자기 돈을 어디서 빼다가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국가 재정이죠. 1년 동안 돌아가는 재정인데 갑자기 정부에서 밀어붙이면서 야 너네는 이만큼씩 돈을 내. 안 내면 페널티, 안 내면 불이익이야 라고 얘기가 나온 거고요. 제가 저거에 관련돼서 뭐 서울은 아니지만 직접적인 취재한 거는 강원도 도의원들 같은 경우에 얘기를 나눠보면 예. 그냥 돈이 절대 없다. 절대적으로 돈이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한 3년 전부터 세수 결손 문제가 발생했고 반도체 산업이 잠깐 휘청거렸을 때 나머지 세수를 못 걷어들이고 중앙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도 안 나오고 일반 교부세도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비비를 다 끌어다 썼다는 거예요. 그동안 잠가놨던 예비비를 끌어다 썼기 때문에 네. 절대적으로 돈이 없는데 지금 정부에서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각 그 지자체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돈을 부담하게 하냐 굉장히 그 큰 불만을 지방자치단체들이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저걸 못 내게 되면 또 어떠한 페널티를 갖게 될지 거기에 대한 또 공포심과 두려움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예산은 지역 자치구, 특히 서울 자치구에서는 예산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건 다 항목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네. 갑자기 그러면 이재명 정권이 우리가 소비 쿠폰을 해서 뭐 소비를 진작시키겠다. 네. 이러면서 소비 쿠폰을 멍청 지금 돌리자. 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막 생색은 그러면 이재명 정권이 내고 정작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될 이 지자체, 특히 자치구들은 예산안이 없어서 그 비용이나 부담을 다 자치구가 다른 예산을 네. 전용한다든가 이렇게 네. 해서 해결해야 될 상황입니까? 맞습니까? 전용을 하던가 예. 뭐 예비비 같은 거는 여러분들 홍수나 뭐 무슨 뭐 그 피해가 났을 때 국가 재난이 났을 때 예비비를 쓰는 것도 있고 각종 다른 기금으로도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를 끌어쓰던가 다른 비용을 전용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소비 쿠폰을 쓰면서 뭐 장을 보던가 안경을 사던가 소비 쿠폰을 쓰면서 이거 이재명 정부 때문에 내가 돈을 쓰네 라고 하지만 실상은 지방자치단체의 돈으로 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소비 쿠폰은 지금 전 국민에게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생각은 이것도 하나의 복지고 그러면 복지 비용에서 전용을 하자. 복지라는 게 원래 정말 필요한 기초수급자나 혹은 뭐 그 한부모 가정이나 혹은 뭐 이러한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에게 도시락이 가던가 뭐 거기에 대한 뭐 지금 여름에 더울 때 선풍기나 에어컨을 설치하던가 이런 비용이 있는데 그런 비용을 전용해가지고 소비 쿠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곳에 가야 될 예산이 그걸 빼다가 이것도 어차피 소비 쿠폰도 복지니까 필요 없는 전 국민에게 뿌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정말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아마추어 정부인 게 아니 어떠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추경을 합니까? 출범하자마자 추경을 하는 정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없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 6개월 정도 해보고 나서 그다음에 연말 예산 때 이게 부족하다 이렇게 가야지 출범하자마자 30조를 추경을 하는데 그중에 19조가 국가빚인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금 저걸 메꾼다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예. 결국 또 빚이 또 생기는 겁니다. 네. 근데 자 이 지역사랑 상품권 일명 이재명은 이제 지역화폐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건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에서는 국가가 재정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네. 지금 발의해놓고 네.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소비 쿠폰은 지자체의 책임을 다 넘긴다 이런 식이에요. 네. 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궁금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둘 다 물론 지역화폐나 지역사랑 상품권이든 소비 쿠폰이든 무작위적으로 저렇게 하는 것이 어떤 국가 재정에도 문제고 지자체 재정에도 큰 문제인데 본래 써야 될 예산이 다른 용도로 쓰이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똑같은데 왜 지역사랑 상품권 이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가 재정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소비 쿠폰은 그냥 지자체 니들이 알아서 하고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일종의 자신들이 하나 카르텔을 지금 만들고 있고 네. 만들어 왔고 그것을 이 지역화폐라는 형식으로 국가 재정을 강제적으로 여기에 반영을 하면 엄청난 돈을 이 지역화폐로 끌어들일 수 있다. 이것 네. 때문에 그런 좀 차이가 나게 하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지금 우리가 경제가 돌아갈 때 네. 생산이 있고 생산을 사기 위해서 소비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연결고리가 이제 화폐예요. 화폐인데 화폐 혹은 소비 쿠폰인데 소비 쿠폰을 해가지고 소비를 많이 하겠다라고 해서 생산자가 이득을 얻고 다시 이걸 또 소비하고 뭐 이러한 목적인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이득을 얻는 사람이 크게 없습니다. 생산자도 다시 소비를 하게 되고 근데 지역 화폐는 뭐냐면 이 생산과 소비를 일반 우리 화폐 우리가 갖고 있는 1,000원, 10,000원, 50,000원 조폐공사가 찍어내잖아요. 국가화폐요. 예, 국가화폐. 조폐공사는 거기에 대해서 이득을 얻는 게 없어요. 네. 그냥 한국은행의 관리 감독에 의해서 화폐를 통화량을 더 늘려야 되면 더 찍어내고 줄여야 되면 회수하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조폐공사는 그냥 공기업 직원으로서 월급만 받아가는 것이죠. 네, 네. 근데 일반 화폐 말고 그러니까 국가화폐 말고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가 가미되면
생산과 소비 사이에 이 지역 카페에 관련된 업체들이 이득을 보게 됩니다. 업체, 상품 이런 데네. 그렇죠. 업체나 상품권들이 그 상품권을 그 관련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득을 얻게 되고 이 과정에 무슨 깡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미 여러 가지 조세정책연구원이나 경제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지역사랑 상품권이 그 경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부작용만 많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법안을 발의하던가 혹은 이재명 정부에서 이걸 밀어붙이려는 거는 누군가가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거기서 큰 주머니를 차고 계속 따복따복 챙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전에는 뭐 다리를 놓던가 혹은 아니면 뭐 건물을 짓던가 뭐 이런 SOC 사업으로 돈을 버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중간에 넘어온 게 이제 환경 사업으로 돈을 버는 게 뭐냐면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는데 나무 심자 그래서 나무 뽑고 나무 심고 막 이러한 환경 사업 가지고 그 혹은 태양광을 할 필요가 없는데 태양광 해가지고 환경 사업 가지고 돈을 벌다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거 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역 카페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그게 카드로 나올 겁니다. 혹은 아니면 코인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코인과 연계될 거라고 연계돼서 그렇게 나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실물 경제를 가지고 이게 다 세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세금을 빼먹기 좋은 거죠. 아까 말한 SOC 사업도 세금을 빼먹는 거고 태양광도 세금을 빼먹는 건데 그건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걸로 세금을 빼먹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러한 좀 굉장히 큰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원을 하려면 항목을 분명히 하고 사실은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이 그나마 투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지역상품권 같은 거 하면 깡이 일어나고 낙전 수입이 일어나고 특정 업체와 특정 상품의 이권 관계자하고 카르텔을 형성하게 돼서 그걸 챙겨먹게 되죠. 운동권 출신들은 그러면 그런 운동권 출신들이 만든 그런 업체들, 자기 민주당 관련된 업체들에 몰아주겠죠. 아, 이건 지역 상품권을 쓸 수 있는 상품이야. 또는 그 업체야. 스타벅스는 안 돼. 스타벅스는 안 되고 코스트코는 안 돼. 뭐 이런 식인 셈이죠. 바로 그런 이제 카르텔이 작동한다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첨언을 하자면 원론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게 어떠한 마을 축제를 하게 되면 그 축제 때만 쓸 수 있는 돈, 부루마블 돈처럼 축제 때만 쓸 수 있는 돈을 하다가 그게 확장이 된 것인데 결국 지역 경기를 살리자. 수도권 너무 집중화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수도권 집중화를 분쇄할 그러한 기본적인 정책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것이지 지역사랑 상품권을 나눠주면 지역 경제가 더 어지러워지는 더 오염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돈을 일반 우리 국가 화폐를 지역에다 쓸 수 있게 만들어 놔야지. 야, 국가 화폐를 사람들이 지역에 안 쓰네. 지역끼리 상품권 따로 만들자. 그거를 우리 10만 원짜리인데 그걸 9만 원에 팔자. 그럼 1만 원이 또 그 손해예요. 야, 그거를 깡을 해가지고 누구는 9만 5천 원에 팔게 하자.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자, 국가 조직이 하나의 착취 조직이 되고 도적질을 하는 조직이 되는 그 순간들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좀 특검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3대 특검이 아까 이제 속보에도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국토부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소식을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 3대 특검의 칼날이 지금 어디까지 갈 것으로 보시는지. 3대 특검의 목적은 그 사화입니다. 사화. 지금 을사년이죠. 을사 사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1000명 정도를 수사를 하고 200명 정도를 구속을 했는데 그게 기준점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실에 물리적이나 혹은 비물리적이나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을 다 그 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실에 관련돼서 조금이나마 근무했던 사람들을 다 지금 그 압수수색을 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끝은 결국에는 현직 의원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 그 실과 관련돼 있는 주진우 의원이나 뭐 그러한 분들까지 다 조사가 될 것이라 보여지고요. 지금 이미 뭐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나 그 계엄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나 추경호 의원 또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 됐고요. 원희룡 의원 같은 경우에도 출국 금지 됐고요. 또 김성교 의원도 출국 금지 됐고요. 또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피의자로 적시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왜 밝혀지냐면 여러분들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거는 그 제시를 해야 돼요. 네. 제시를 해야 되고 교부를 해야 되는데 그 제시하고 교부를 하다 보면 범죄 사실이 적혀 있는데 그 범죄 사실에 공범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공범 피의자. 거기에 이제 윤상현 그 의원을 압수수색했을 때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적혀 있었다. 이런 얘기인 건데 이게 제시한 것만 그 정도인 거예요. 제시한 것만 그 정도고 지금 그 특검 3대 특검이 하고 있는 그 수사에서 제시조차 안 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밥만 먹거나 통화만 하거나 대통령실에 잠깐이라도 근무했던 사람들은 일단은 다 같이 잠재적 피해자로 놓고 그러고 수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끝은 뭐냐? 여기서 만약에 정말로 국민의힘이 비민주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국민의힘의 대다수 의원들이 다 으쌰으쌰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내란으로 뒤집으려고 했다라고 수사 결과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스탠스가 그 위헌정당 해산 심판입니다. 정당 해산도 예, 간다. 정당 해산 심판입니다. 정당 해산 심판은 국무회의로 가는 건데 지금 만약에 그 인사청문회에서 또 국민의힘이 열심히 싸우겠죠. 네. 열심히 싸우면 지금 위원 후보자들은 장관이 될 텐데 돼가지고 또 부글부글 거리면서 정당 해산 심판 가야 된다라고 또 주장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국민의힘 혁신의 문제도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혁신위원회가 대표 권한을 강화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최고위원회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격이 밝혔습니다. 네. 않습니까? 최고위원을 폐지하면 대표 권한이 강화된지 저는 상당히 의문인데 이게 뭐 집단적 지도체제로 가자는 것도 아니고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하면서 최고위원회를 구성은 그냥 유지하면 될 텐데 갑자기 이게 좀 이상한 제안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건 정말 이상한 제안입니다. 네. 대표의 권한이 강화된다고 해서 정당이 승리로 갈 수 있는가? 이 형식이 성립되는 거는 사실 그 이재명 정권 탄생 과정에서 그거를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8가지 사건에 대해서 지목을 했잖아요. 네. 대선 실패,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대선 후보의 단일화 입장 번복, 계엄 직후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앞 시위, 당원 게시판 문제, 또 지난 총선 당시에 비례대표 공천 원칙 무시 등등 해서 8가지 원칙이 여러 가지에 있는 당내에 있는 여러 가지 소위 개파라고 하는 모든 걸 다 지적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최고위를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인과관계가 설명이 안 되는 게 최고위가 없었으면 이러한 문제가 안 나왔습니까? 최고위가 없었으면 당원 게시판 문제가 안 나오고 뭐 공천에 대해서 잡음이 안 나오고 대선을 최고위가 없었으면 대선을 반드시 승리했고 요런 게 아니잖아요. 이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데 과거 총재제로 약간 돌아가자는 것인지 최고위 폐지를 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명확성도 없고 다소 좀 지금 시기에서는 좀 너무 나갔다. 엉뚱한 네. 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너무 나가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혁신위 방안 중엔 이것도 있잖아요. 비상계엄과 탄핵 관련 사죄문을 당헌 당규에 넣겠다. 이것도 네. 지금 발표했잖아요. 네. 아니 뭔가 그 문제에 대해서 대선에서 패배를 했고 그게 비상계엄이나 탄핵의 여파가 작동한 거라면 당원들에게 그것을 총의를 모아서 네. 또 국민들에게 이전에 사죄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있게 우리가 그걸 껴안겠다.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사죄를 표하면 됐고 네. 또 지금도 필요하다면 그러면 하면 됐지. 뭘 이걸 당원 당규에 그런 걸 넣을 사람입니까? 요거는 전당대회 후보자들이 할 얘기죠. 이거 혁신위원장님이 하실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가뜩이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화력을 집중해야 되는데 당원 당규에 사과를 넣자라고 하면 지금 저기 앉아있는 기자분들처럼 지금 인사청문회보다 이게 더 재밌네 하면서 여기에 화력이 더 집중될 수가 있고요. 당헌은 헌법인데 네. 아니 헌법에 어떻게 사과문을 박습니까? 헌법이라는 거는 기본 원칙을 설치하는 건데 헌법 시작하자마자 고개 숙이고 시작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정당도 없습니다. 지금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그동안의 행보가 윤희숙 혁신위원장 스스로도 그 여의도 연구원장 할 때 그 강력하게 글을 쓰지 않았어요? 김문수 당시 후보자에 대해서 후보자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나도 잘못했으니 다 같이 가자라는 것인지 나는 예전에 국회의원 하다가 조금만 일 있어도 관뒀으니 너네도 다 관두라는 것인지 어쨌든 이 얘기는 전당대회 후보자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혁신위가 지금 할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정책통이잖아요. 네. 경제통이고 정치통은 아직 안 되신 것 같아요. 정책만 통인 거예요.
정치통으로 가기 위해서 혁신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를 뭐 최고위원을 지역별로 안배하자. 혹은 아니면 뭐 연령별로 안배하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국민적인 정당으로서 다가가자. 지금 우리가 너무 양복 입은 남성의 수도권 남성의 서울대 법대에 한 60대 층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거를 우리가 청년으로 가고 여성도 확장하고 중도 확장을 하고 지역 확장을 하려면 안배를 해서 가자. 지금은 약간 두리뭉실하게 정해진 거 없이 지명직 최고위원직을 호남으로 뭐 지명하던가 이렇게 그냥 가는 거잖아요. 당원 단계에 없지만 그런 거를 안배를 하자라는 이러한 의견을 내던가 가야지. 당원 단계에 사과문을 막자는 거는 저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전당대회에서 저거를 동의할 후보자가 누가 있겠어요.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정치개혁 과제를 잡으려면 국가기관, 정부기관의 어떤 조직이 개편돼야 되고 또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이 상당히 강하다면 국회의원들의 의원 수나 보좌관 수가 다른 나라 선진 나라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 많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네. 그에 준해서 평균 뭐 소득에 플러스 뭐 20% 네. 한다든가. 근데 네. 지금 좀 과하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 과감한 정치 개혁이 좀 필요하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혁신위원회가 저도 그 허윤준 앵커님하고 똑같은 의견이 뭐냐면 국민의힘만 혁신하자고 해서 내놓을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정치 혁신을 내놔야 돼요. 그래야지 당장 목전에 두고 있는 다음 지방선거에 대해서 승리로 가는 것이고 또 그 이재명 정권이나 민주당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거지. 우리는 국회의원 3선 제한을 가지고 입법 발의를 하겠다. 그 국민의힘 107명 의원 전체가 다. 국회의원은 3선만 하고 3선 이상부터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국가의 뒷배가 되어달라. 뭐 이렇게 하던가. 그동안 많은 문제가 나왔잖아요. 불체포 특권도 그렇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가면서 그러면서 당내 혁신까지 가야 되는 것이지. 아니 당헌에 사과를 받자 그러면 일반 당원들 그러니까 계엄과 전혀 상관없는 일반 당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엄 이후에 입당한 당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과에 대해서 또 계엄 자체가 나는 이렇게 대통령 탄핵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아직까지 생각한 당원들도 있단 말이에요. 김문수 후보자에게 전 국민이 41%의 지지율을 보내줬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둬야지. 이거 다 같이 사과하자. 일반 당원들도 다 같이 사과하자. 당원에 박아서 이거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에도 어긋나는 거라 생각됩니다. 네. 예. 자, 2부 강대규 변호사님 모시고 특사 문제부터 국민의힘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